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패배는 일시적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을 꾸준히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이라면요. 자기계발서 몇 권 정도는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계발서 읽고 나면 며칠간은 열심히 되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경험들도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께 소위 이 동기부여를 영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한동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렵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한 자기계발계의 구루가 아닌 심지어 미국의 윌슨,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그런 작가죠. 나폴레옹 힐, 90일 자기경영.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나폴레옹 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서 빌린 자본 단 $50로 시작해 비상장 대기업을 키워낼 수 있을까? 이를 이루어낸 커티스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다. 칼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계획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을 일굴 수 있었다. 이 덕분에 칼슨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기업가가 되었다. 현재 칼슨은 미네아폴리스에 본사를 둔 칼슨 컴퍼니의 회장 겸 CEO고 이 회사는 수많은 호텔과 리조트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TGI, 프라이데이 등 여러 개의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칼슨은 말한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작은 종이에 궁극적인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거기 도달할 때까지 가지고 다녔어요. 종이는 때묻고 닳았고 제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귀퉁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적은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 저는 새로운 목표를 적었고 또 그 종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목표를 적은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닌 덕에 저에게는 목표가 있다는 걸 스스로 늘 알 수 있었죠. 목표는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종이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단단히 남았습니다.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요.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졌습니다. 정해진 목표가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목표를 향해 갈지 아니면 목표에서 벗어날지 빨리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칼슨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최초의 목표는 일주일에 10만 원을 버는 것이었다. 칼슨에 따르면 그 목표를 적었던 작은 종이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깃발이었다고 한다. 이후 칼슨은 회사를 확장해 나가며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 내 직원들은 매출을 적어도 연간 15%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칼슨은 50년도 더 전에 채택했던 간단한 공식을 여전히 똑같이 사용한다. 칼슨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시간표를 정한다. 2. 장애물은 목표에서 눈을 떼는 순간 보일 것이다. 3.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목표를 혼자 간직하면 포기하기 쉽다. 4. 목표를 작게 쪼갠다. 그렇다. 목표를 작게 쪼개라. 이렇게 쪼갠 작은 목표를 다 더하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월별 목표를 상세히 정해보라. 칼슨은 이러한 공식을 활용해 지난 40년간 1년에 연평균 33%라는 놀라운 실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 경기 불황이 닥쳐왔을 때 다른 기업들은 경제 상황을 탓했지만 칼슨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기 불황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비즈니스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매출 문제를 시장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제발 당신의 미래를 선명하게 그려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면 그건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지 않았으니까 사는 것과 같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단기, 중기, 장기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내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해보자. 단기 목표는 이번 주에 사내 최고의 실적을 올릴 만큼 판매하는 것이다. 중기 목표는 매월
사내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다. 장기 목표는 올해 사내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영업사원이 되는 것과 앞으로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이 각 단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에 집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수한 영업사원은 늘 프레젠테이션 약속을 잡기 위해 연락한 고객들이 총 몇 명이었는지 기록한다. 또한 실제로 성사된 약속, 판매 건수도 꼼꼼히 추적 기록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실적을 예측한다. 영업사원은 곧 목표한 판매 실적을 이루려면 일정 횟수의 연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전화를 걸기만 하면 결과는 어쨌든 따라온다는 사실도 알아챈다. 영업 기술이 쌓일수록 평균 실적은 더 좋아진다. 이런 지식은 영업사원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고 판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영업사원은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해야 할 일을 그저 반복하기만 하면 결국 원하는 수입을 얻게 된다. 이 방식은 영업뿐 아니라 특정 가능한 모든 목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전체 감량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주 몇 킬로를 빼야 하는지 정한다. 달성하기를 바라는 목표에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 방해 요소에 쉽게 흔들리고 처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곧 잊어버릴 수 있다. 목표 설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생각과 에너지를 전부 집중시키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 또한 그저 바쁘게 지내니까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목표가 있으면 경기장이 바뀌거나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진행이 지연되거나 세부 목표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최종 목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무엇도 오랫동안 당신을 막을 수는 없다. 장애물은 극복해야 할 일시적인 불편함일 뿐이다. 아주 어릴 적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적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일하는 동안 그 말은 계속해서 진실로 다가온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글로 남겨야 한다. 목표를 글로 쓰는 행위는 그 목표를 내면화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학습 전문가에 따르면 청각, 시각, 촉각, 미각 가운데 하나 이상의 감각을 함께 사용하면 기억력과 이해력도 커진다.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적어 계속 보고 그걸 외워버리면 생각이 분명해지고 이루려는 바를 정확하게 떠올리는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 목표를 길게 적을 필요는 없다. 사실 짧을수록 더 좋다. 한 문장 혹은 길어야 두 문장으로 제한해서 적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한 좋은 규칙이 있는데 당신의 목표가 휴대폰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무 긴 것이다. 그 정도로 장황하게 써야 한다면 목표가 아직 선명하지 못한 것이다. 시간을 들여 목표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고 이를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장으로 압축하라.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하루에 12번 혼자 소리내어 목표를 반복해 말하며 되새긴다. 목표를 적은 종이나 휴대폰은 항상 들고 다닌다. 그 목표를 볼 때마다 목표가 떠오르고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관해 당신 스스로도 모르게 계속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이 당신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끄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나폴레옹 힐은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잠재의식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적 습관의 힘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다. 힐은 당신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며 잠재의식을 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 당신이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잠재의식이 밤낮 없이 찾아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이나 비싼 무언가를 사기 위한 저축처럼 일부 목표는 달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열정, 도대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어느 선생님은 간단하고 무해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다. 그녀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갖고 싶은 것들의 사진을 작은 자석으로 냉장고 문에 붙여놓는 것뿐이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 사진을 볼 때마다
그것을 갖고 싶다는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속에서뿐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속에서도 강화된다. 새로 나온 빨간색 스포츠카를 갖고 싶었을 때는 광고에 나온 모델의 얼굴 위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가족과 친구들은 사진을 보고 웃었지만 그녀는 냉장고를 지날 때마다 그 차에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 비록 차량의 가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지만 마음속에 욕망의 불을 지핀 덕분에 아르바이트로 방문 판매 일을 시작해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절약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냉장고 문에 스포츠카의 사진을 붙인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그녀는 차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저 유행이 아니었다. 그녀는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집도 샀다. 집을 살 때는 물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해냈다. 가족들은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고 돈을 아끼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사진 속 집에서 살게 되었다. 당신의 성취를 이루어줄 당신의 잠재의식을 위해 고독의 시간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신 안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인생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 나폴레옹 힐은 경력 초기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깊이 사랑한다. 하지만 또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모든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도 사랑한다.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내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힐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 삶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기대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그는 현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상하기를 즐겼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공상하는 걸 좋아했다.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공상은 해롭지 않다. 사실은 그 반대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평범한 생각과 일을 뛰어넘을 수 있다. 시인 존 밀턴은 시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고독해져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최고의 작품을 썼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하고 상대가 어떤 화제를 꺼내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든 생각을 이끌고 그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원할 때 다시 꺼낼 수 있도록 담아둘 수도 있다. 요즘 우리는 이를 시각화라 부르지만 결국 이건 역시 크게 보면 공상의 한 종류인 것이다. 그 누구라도 우선 꿈부터 꾸지 않고는 실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광선을 타고 우주를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나서야 상대성 이론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광선을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했을 때 그제야 상대성 이론을 증명할 수학 공식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꿈은 또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 요컨대 꿈을 꾸면 위시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꿈과 마찬가지로 위시리스트는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으며 무게도 나가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하지만 그것에 전념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실현하지 못할 것은 사실상 없다. 물론 원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실행할지 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우리는 평생 동안 실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실현하고 싶은 것을 하나로 좁혀야 한다. 좋은 연습법은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적어보는 것이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원하는 것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라. 모든 것들을 종이에 다 적은 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그러다 보면 어떤 건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한다. 선명하게 잘 보이는 곳에 그 목표를 적어두면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 다음에는 행동 계획을 세운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낙담하지 마라. 그저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도착한다는 점만 명심하라.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만으로 일이 쉬워진다는 것은 정말 사실일까?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의식 속에서 바라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부른다. 어떤 일에서 실패할 것 같다고 믿으면 실패한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행동을 이끈다. 물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 당신 마음이 대안을 찾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같은 목표에 이르는 길은 대개 여러 가지다.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단념하지 마라. 사람들은 그저 질투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이트 형제가 새처럼 날고 싶어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교육받은 사람들도 에디슨이 어둠을 정복하려 쏟는 에너지를 시간 낭비라고 했다. 헨리 포드가 대중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꿈꾸자 회의론자들은 코웃음 쳤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원하는 걸 이루는데 필요한 불타는 열망과 훌륭한 계획, 그리고 에너지를 갖춘다면 말이다. 무엇보다 지금 당신은 살아야 한다. 만약에 라고 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랬을지도 모르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만약에 1950년대 후반 IBM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만약에 수년 전 집값이 쌀 때 집을 샀더라면, 혹은 만약에 잃어버린 다른 기회를 잡았더라면 하는 식이다. 만약에 라는 말을 아직이라는 말로 대신해보라. 그렇게 하면 과거의 기회를 어떻게 잃었는지 후회하는 대신 지금 가진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인생을 되돌리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어디에 위치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떻게 현재 모습에 이르렀는지 알아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원하는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라. 자신의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고 손에 쥔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라. 만약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한다면 비생산적인 것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해로울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필요 없는 걱정은 정신적 안녕에 그늘을 들일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패배는 일시적이다. 나폴레옹 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실패와 일시적 패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폴레옹 힐의 할아버지는 1800년대 말 북캘리포니아에 살며 농부이자 마차 제작자로 일했다. 그는 농지를 개간할 때마다 들판 한가운데 참나무 한 그루쯤을 일부러 남겨두곤 했다. 숲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바람과 비,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그 나무는 자연의 거센 힘을 이겨내며 강인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런 나무로 마차의 바퀴를 만드셨다. 그렇게 강하게 자란 참나무 목재는 튼튼하고 강했으며 운행할 때 마차에 실은 짐의 무게를 견딜 만큼 내구성이 좋았다. 이 경험은 어린 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강인한 참나무처럼 사람도 시련을 겪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장애물과 마주친다. 인생은 좀처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장애물 덕분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는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하는 법, 영리하게 일하는 법, 인내하며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안다. 누구도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을 만나며 알게 되었다. 일시적인 패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일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일시적인 패배는 사실 엄청난 배움의 기회다.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 하지만 문제 속에 기회가 있다. 나폴레옹 힐의 조언처럼 모든 역경 속에 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기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아본다면 세상 그 누구일지라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믿어라. 그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감과 열정을 지니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에 맞춰 응답한다.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프로젝트와 기회를 당신에게 맡길 정도로 믿음이 커진다. 물론 당신 내면에도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는다. 내면의 믿음을 키우려면 당신이 잘하는 일,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뛰어나게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를 전부 떠올려보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게 뭐든 잘 해내니까. 이런 문구를 만들어 아침에 일어나 20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20번, 작게라도 소리를 내어 반복하라. 계속 반복하면 그런 일이 정말 사실인 듯 믿게 된다. 사실 광고도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단단히 심어두면 어떤 일이든 더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생각을 이끄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잠재의식의 힘을 과학적으로 발휘하고 컨트롤함으로써 운명을 정하는 법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헨리의 유명한 시 불굴에 나오는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아무리 문이 좁아도, 아무리 많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지금 완전할 필요조차 없다. 완전하지 않아도 오늘의 불완전한 나로 살아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요, 늘 힘든 시기의 연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없이 여러분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매일같이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타인의 시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16세기를 화려하게 빛냈던 프랑스 철학의 거장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수상록을 쓴 철학자이자 작가죠. 이 몽테뉴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해답을 줄까요? 임재성 작가의 몽테뉴, 사유의 힘,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몽테뉴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말하자면 어쩌면 다들 배부른 소리하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볼지도 모른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나는 젊은 시절엔 법관으로 일하며 세상의 질서 속에 몸을 담았다. 법관으로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삶이 나에게 맞지 않았음을 자각했다. 그렇게 나는 남들은 부럽다고 생각할 나의 커리어를 정리하고 성안의 탑으로 들어가 운둔을 택했다. 무슨 복에 겨워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간 내가 살아온 삶은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소위 말해 남들의 손때 묻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도 혹시 과거의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바쁘게 사느라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을 잊는다.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사람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도리인지 모른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나 역시 내일과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떠올리며 불안해한다.
즉, 과거와 미래 둘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뒷전으로 밀어둔 이 상황에서 과거와 미래에 매달려 쌓이는 부정적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나에게 집중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당신은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 그리고 현실과의 그 괴리감에 지쳐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나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말하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감당해야 할 일들, 이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보다 중요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지금 완전할 필요조차 없다. 완전하지 않아도 오늘의 불완전한 나로 살아라. 당신의 일상은 매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제 확신했던 것이 막상 오늘 보면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이런 인생의 흐름 속에서 당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다. 지금 느끼는 불안, 흔들리는 감정, 바뀌는 생각. 모두 지금 당신이 한없이 아껴야 할 당신의 모습이다. 내일의 나를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과거의 삶에 후회하기보다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방향을 요구한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삶, 인생, 이 모든 진짜 길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지금 멈춰서 나를 응시하는 그 한 걸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나도 한때 바깥 세상의 질서 속에서 명예롭고 안정된 삶을 누려왔다. 그러나 그때는 그 삶이 굉장히 안정된 삶이라고 여겼으나 그 외부의 질서 속에 스스로를 찾지 못해 나 자신을 잃어가며 원치 않는 삶을 계속 허덕이며 살았던 것이다. 모두가 앞만 보며 달려간다. 하지만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본다. 나는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음미한다.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만이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향하는 곳을 모른 채, 더 나아가 지금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다. 스스로 목표를 잡고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새 바깥 세상 속의 질서와 나 자신을 신경 쓰지 못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당신은 외부의 정보와 타인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다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잊고 난다. 그 속에서 길을 잃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흔들림,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순간을 맞는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목숨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시선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싶은 삶을 추구하는 것인가?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며 외부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솔직하게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아라. 왜냐하면 삶은 결국 매 순간마다의 지금의 내가 반복해서 만든 나이기 때문이다. 습관이 당신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습관은 당신의 정신에 큰 저항 없이 스며들어 자리 잡는 당신의 모든 판단 그리고 신념조차 습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 반복으로 인해 자리 잡은 이 습관은 좋든 나쁘든 당신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당신은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오랫동안 반복해온 감정과 신념의 틀 안에서만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 좋은 내용을 보아도 그 순간뿐인 것이다. 그 후 당신이 하는 선택들은 이미 과거에 당신이 쌓아왔던 반복된 행동들,
즉 습관으로 인해 모든 게 결정된다. 작은 말투 하나, 매일의 행동 하나, 그리고 감정 하나. 이 사소한 반복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태도를 만들고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렇듯 습관은 당신 안에 천천히 뿌리내리며 어느 순간 당신 삶의 중심을 차지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무너질 때 당신은 마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럼 이제 당신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다. 당신이 지금 삶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에 반응하며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바로 그 일상의 반복이 당신을 만들고 그 습관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당신은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나 자신조차 놓치기 쉬운 날들만 이어진다. 그럴수록 당신을 무너뜨리는 습관과 당신을 바로 세우는 반복을 구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라. 나를 단단히 묶어주는 글 한 줄, 그것이 당신 삶을 세우는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나의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이미 안 좋은 습관과 반복으로 인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시간은 당신이 견뎌야 할 정말 힘든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견뎌야만 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럴 땐 움직이기보다 멈추고 말하기보다 조용히 견디는 일이 더 강한 선택이 된다. 견딘다는 말은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다는 말이 아니다. 견디는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진다. 고통에는 말보다 침묵이 어울리는 순간이 있다. 어떤 고통은 그저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사람의 의연함이란 피할 길 없는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힘이다. 견딘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삶이 버겁고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저항은 바로 견디는 일이다. 그러나 중심은 지키며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견딘다는 건 수동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고통이 올 때 대부분 도망치고 싶어 한다. 고통에서 멀어지면 해결될 것만 같은 착각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기록하고 사유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견디는 일은 늘 어렵다. 왜 그런가?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고 넓어진다. 오늘 하루 말없이 견디는 당신, 그 침묵의 시간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세상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신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는다. 관계가 떠나고 기회가 지나가고 몸과 마음 모두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 이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흔들린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태도로 무엇을 볼 것인지는 순전히 당신의 몫이다. 그렇다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습관을 다잡으려면,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저 조용히 펜을 들어 지금의 나를 써내려가라.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정말 나를 반복하게 만들고 내가 더 잘 견디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당신의 감정을 흐리게 해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그 문장이 당신 자신을 돌볼 것이다. 이 글은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어야 한다. 그저 흘러가는 생각과 사유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그 생각의 목소리를 글로 써내려가면 어느새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 당신도 모르는 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글은 완벽할 필요도 없다. 흩어지고 난잡한 이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된다. 중요한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적으면 된다. 이렇게 글을 통해 삶의 흔들림 속에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은 당신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자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다정한 위로다.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흔들리는 세상에서 당신을 다시 세우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다. 오늘의 한 줄, 오늘의 반복, 오늘의 태도다. 멈춰라, 응시하라, 적어라. 성 밖의 소음이 클수록 성 안의 서재는 더 깊어진다. 오늘 당신의 탁자 위 펜 하나가 내일의 방향을 정한다. 견디는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진다. 단단해진 사람은 끝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 그러니 오늘 한 줄을 써라. 내일 또 한 줄을 더하라. 그 반복이 곧 당신의 삶이 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